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상부의 지시라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문을 연 지 190일만으로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 파악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북한 불법 편적주의보를 발령하면서 한국 선적의 선박을 포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국세청이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강남클럽, 아레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명의 위장 등 고질적인 탈세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씨 형제가 운영해온 서울 마포구의 클럽들 곳곳에서 탈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표적이 된 클럽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주범이 범행 후 밀항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 동포 공범은 SNS를 통해 자신들이 살해하지 않았으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장쑤성의 한 농약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나 4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규모 2.2의 인공지진이 감지될 만큼 폭발의 충격이 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진 뒤 위태위태하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북한이 돌발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오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지난해 봄 남북 정상이 합의했고 9월에 문을 연 지 190일 만입니다. 첫 소식 손영일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15분 일방적으로 개성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습니다. 연락사무소 우리 인원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나중에 통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해 9월 14일 문을 열었습니다. 북측의 갑작스러운 인원 철수로 개성연락사무소는 190일 만에 반쪽이 됐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북한의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철수가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북한 대선전 매체 메아리는 남한은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설득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수와 관련해서 청와대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자, 지금 이 시각 개성연락사무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 근무 인원 25명이 개성연락사무소에 남아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북한 인원도 우리와 비슷하게 20명 정도 남아서 이 상주를 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완전히 일단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몸은 빠져나갔지만 일단 개인 짐은 연락사무소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갑자기 철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북한의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측이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과 미국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유엔은 대북 제재위 보고서를 냈고 또 그리고 오늘 미국이 추가적인 제재까지 나서면서 북한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전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영변 핵시설은 받고 제재를 풀어달라 이렇게 미국의 최후 통첩까지 했지만요. 미국은 꿈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등을 떠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북한도 완전히 판을 깨겠다 이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판을 깨고자 했다면 북측의 인원이 개성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측의 인원을 내려보냈어야지 그게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이 판문점 연락 채널 그리고 군 통신선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이 꽉 막혔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또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돌파구가 보이는 상황도 아닙니다.
대북 제재를 허물지 않고서는 우리 정부도 북한에게 딱히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을 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이 강경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판을 깨고 다시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가느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 당분간 북한과 미국 어느 한쪽이요 핸들을 꺾지 않는 이상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요 어느 한쪽으로 섣불리 움직이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고심이 앞으로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승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제재 위반을 더 따져보겠다면서 선박 블랙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배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에게 석유를 전달했다는 의심인 것인데 우리 선박회사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만 미국 정부의 경고장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독재 제재 리스트에 주의 대상으로 오른 선박은 루니스호입니다. 1999년 건조된 5,400여 톤 규모의 석유 운반선입니다. 바다에서 몰래 북한 유조선으로 석유를 옮겨 실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루니스호를 추적해왔습니다. 1월에는 부산, 2월에는 울산과 러시아 나호트카를 방문했고 3월에는 광양, 여수 등을 찾았습니다. 지난 19일 제주 남서쪽에서 마지막 항적이 확인된 뒤 현재는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루니스호가 30여 차례 국내를 드나들었고 이 중 27차례 정유 제품을 싣고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에 조사받고 아무 혐의 없이 이제 계속 잘 운항을 하고 있다. 이상 없이 갑작스럽게 아무 통보도 없이 뉴스를 보고 당황스러워요. 우리 정부는 지난해 루니스호를 조사한 뒤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루니스호를 포함해 대북 제재 위반 의혹 선박들이 부산, 여수, 광양에 정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항만도 감시 대상이 된 겁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해당 선박에 대한 혐의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우리 선박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 발표 때 중국의 해운회사 두 곳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벤츠, 김정은이 탔던 이 벤츠를 실어 나른 회사가 포함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평양 등에서 탔던 번호판 없는 벤츠 차량. 유엔의 제재 대상인 이 고급차를 북한이 밀수할 수 있게 도와준 중국의 해운사 랴오닝 단싱이 미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랴오닝 단싱은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북한에 중국산 수출품을 보내고 매년 열리는 평양 국제 상품 전람회에 중국 기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할 만큼 북한과 밀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회사에 물품을 공급해왔던 또 다른 해운사 다롄 하이보 역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제재로 두 중국 회사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를 확신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제재를 더 강화하면 북한이 협상에 응할 것이다. 중국이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강력한 제재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전국 유흥업소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클럽 아레나처럼 이미 많은 유흥업소가 탈세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흥업소 밀집 지역입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 등을 내세워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유흥업소는 모두 21곳입니다. 국세청은 대상 업소들의 탈세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뒤 폐업 등을 반복하며 거액의 세금을 회피하거나 업소 매출도 일반 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해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입니다. 한 군데에서 홍길동으로 했다가 임각종으로 했다가 그런 사람은 막 바꿔가거든요. 모자 바꿔쓰기라고 그러는데
강남의 유흥업소 측은 이미 세무조사를 예측했다는 반응입니다. 방문할 예정이라고는 얘기는 있었어요. 강남의 웬만한 데는 다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얘기가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업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 혐의가 또 추가됐습니다. 몽키뮤지엄 주점을 불법 운영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승리가 세금을 누락하진 않았는지 확인 중입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승리가 지난 2016년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함께 차린 몽키뮤지엄입니다. 이 주점을 수사 중인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와 함께 주점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추가시킨 겁니다.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을 알고 있었다며 다른 클럽들을 따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몽키뮤지엄이 유흥주점이지만 구청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유흥주점보다 세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덜 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몽키뮤지엄은 지난 2016년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을 당시 윤모 총경이 관련 조사 내용을 알아봐줬던 곳입니다. 경찰은 당시 승리와 유인석 대표가 처벌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 총경이 개입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이곳은 클럽일까요? 음식점일까요? 일반 음식점의 경우 유흥업소보다 10%의 개별 소비세를 덜 내는데요. 양현석 씨가 홍대 일대에 이런 형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탈세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클럽입니다. 클럽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주인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입니다. 이 건물 3층에는 회사도 차려져 있습니다. 회사의 지분 70%는 양 대표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동생인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갖고 있습니다. 현재 클럽 주변 100m 이내에는 이 회사가 운영하는 걸로 보이는 업소들이 6곳 더 있습니다. 그게 양현석가 이용이라고 석경동에 땅 다 갔잖아요. 원래 승리가 여기 왔다가 여기서 다시 왔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1시간에 사셨어요. 이들 7개 주점은 모두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점에는 술을 마시며 춤추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흥주점으로 운영해놓고도 개별 소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업종을 바꿔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의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우리가 단계가 넘는데 그 업소 세세히 할 수는 없거든요. 채널A는 YG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이런 가운데 오늘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양현석 대표의 동생 양민석 씨가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 선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현재 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양 대표는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의 친동생입니다. 대표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고 있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시작된 상황. YG 주가는 승리에 대한 의혹 제기 이후 26%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은 양 대표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대표를 불신임해 혼란을 키우면 주가가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소방서의 역할을 책임져라라는 그런 이제 명령 같은 거겠죠. YG 지분 6%를 보유한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만간 공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는 구속된 지 16시간 만에 다시 경찰에 풀려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더 있는지, 범행에 약물을 이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건영 기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예, 오늘 오후 1시 반쯤 이곳에 불려나온 가수 정준영 씨는 현재까지 5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 당시 정준영 씨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취재진의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피해 여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정 씨는 어제 법원 구속영장 심사 때와는 달리 검은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노란 고무줄로 묶었던 긴 머리는 이곳에 도착했을 땐 풀어 헤쳐진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앞으로 수사팀이 있는 이곳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수감 장소인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 씨가 수감된 유치장은 종로경찰서 1층에 있는데요. 반원 형태의 유치장에서 정중앙에 배정된 정 씨는 다른 피의자 한 명과 함께 수감됐습니다. 정 씨는 목포 한 장을 덮고 웅크려 누운 채로 수감 첫날 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식사는 종로경찰서 구내 식당에서 만들어 찬압 형태의 도시락으로 지급됩니다. 어제 저녁 식사는 쌀밥과 파 계란국, 무말랭이 무침 등이었습니다. 정 씨는 검찰로 보내지기 전까지 최장 열흘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룹 FT 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은 씨는 3년 전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요. 단속 경관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며 2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직이라며 직업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최종은 씨가 서울 이태원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 지난 2016년 2월. 경찰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던 최 씨는 수갑이 채워진 뒤에도 없던 일로 해달라며 단속 경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뇌물공여 피의자로 최 씨를 입건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예인인 최 씨의 음주 단속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이유도 조사 중입니다. 당시 사건 담당 팀장은 최 씨가 신분을 감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당시 최종훈 씨는 무직이라고 말했고 일반인들 단순 음주 적발의 경우 내부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아요. 언론 보도 등을 막으려고 최 씨가 고의로 신분을 감췄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 씨와 가수 승리 등의 단체 대화방 내용처럼 수사 담당 경찰팀장이 언론 보도 무마를 돕고 최 씨의 생일날 축하 전화를 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저는 그런 전화를 한 사실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대화방에서 한 소리로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 무마와 청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최 씨를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버닝썬 아레나 사태를 계기로 클럽 내 마약과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는데요. 영업사원격인 클럽 MD들과 직접 만나 그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이른바 큰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영업 실태가 큰 문제였습니다. 성매매 알선 전문 MD까지 두고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탈세 문제가 불거진 클럽 아레나. 폭행과 마약 문제로 이미 그 흔적이 사라져가는 버닝썬. 버닝썬과 불과 1km 거리에 있는 이 클럽은 불야성입니다. 평일인데도 무대 위는 손님으로 가득 찼고 수백만 원 넘게 주문해야 등장하는 샴페인 걸들이 줄줄이 불꽃을 터뜨립니다. 버닝이랑 아레나가 알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클럽 수를 클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중심에는 클럽의 영업맨, MD들이 있습니다. 특정 클럽에 속하지 않은 MD들이 손님을 끌어오고 속칭 왈이라 부르는 술값의 일부를 클럽과 나눠 갔습니다. 5천이면 한 500 이상, 700? 한 하루 만에 네.
손님이 쓰는 돈이 많아야 이익이 남는 구조로 연락책, 에스코트 담당, 이벤트 담당 등 수십 명이 한 팀을 이루기도 합니다. 맥시멈으로 본 거는 4억, 5억 정도씩 될 정도로. 저희는 술을 시켜보니까 한 명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니까 지나가는 돈만 계산해봐도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충분히. 클럽은 그날 매출 1위 손님의 전광판에 띄워 손님들 간 경쟁심을 유발합니다. 클럽은 돋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만큼 내가 1등, 왕, 연예인, 스타 다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돈만 되면. 그게 마약보다 더 심하죠. 클럽 중앙 스테이지 앞 모두가 주목하는 테이블 가격은 경매를 통해 억대까지 쉽게 올라갑니다. 큰 손을 단골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도 빈번합니다. 성범죄를 묵인하는 일을 넘어 그 담당 MD랑 그 게스트의 일이지 옆에서 또 참견하면 또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건드리는 건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게 있어서 못 건드려요.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몰래 타 성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거기서 술 탔을 같이 넣고 하던지 해가지고 뭐 물뽕 안 보이니까 그 술 보고 색깔이 있는 술이잖아요. 술 먹을 때 같이 먹이고 파티용 환각제라 불리는 해피벌룬도 제공합니다. 자연스러워 그런 거는 우리가 같이 단속하려고 올라갔어. 성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른바 포주 MD가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월봉 탑 랭킹 5 안에 드는 분들은 다 여성 MD분들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여성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채널A가 입수한 지난해 아레나 관련 형사사건 판결 17건 중 7건이 성범죄, 4건이 마약, 그리고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MD들은 이번 사태 역시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사업체 바뀌고 이름만 바꾸고 리모델링 좀 하면은 해결될 문제로. 철저히 돈과 메모로만 등급이 매겨지는 강남클럽의 민낯 뒤에는 클럽 운영자와 MD 그리고 공권력의 유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재수사를 앞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소식입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6년 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사검사를 조사해 보았더니 김학의 전 차관, 그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했다고 답했다는 거죠. 성혜란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에 휩싸여 차관직을 내려놓은 이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의 병실 방문 조사를 거쳐 검찰의 조사는 같은 해 11월 2일에야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검사의 질문에 김 전 차관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해 보였다는 겁니다. 반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검찰 진술 조서를 검토한 결과 봐주기 수사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중천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등 단답식 답변만 이어졌는데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추궁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조서 분량은 20장 남짓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을 지휘한 검찰 고위 간부들을 불러 청와대 또는 법무부의 축소 수사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버닝썬의 승리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국회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는데 한국당이 발끈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수사 지휘 라인 선상에 있는 황교안 전 장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버닝썬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박근혜 정부 게이트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버닝썬 폭행 피의자에 최순실의 조카가 포함됐고 승리의 소속사 YG의 또 다른 가수가 마약 밀수 수사를 받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 책임자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중에서는 김학의와 YG, 버닝썬에 대한 내용을 통틀어서 최순실 게이트다, 최순실 게이트 시즌2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황 대표와 박 의원 연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김학의 수사와 관련해서 총 10번이 기각된 거 알고 계십니까? 당시 수사 초기에 검찰총장은 누굽니까? 초기에 최동욱 총장이요. 예.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수선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석은 뜨거웠지만 단 아래 회의장 좌석에서는 상황이 딴판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금방 자리를 뜨거나 자리를 지켰더라도 딴 행동을 하는 모습이 여럿 포착됐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본회의장 의석의 절반 이상이 비었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만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어 일단 본회의가 열렸지만 30분도 안 돼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딴짓 안 하는데 지금 저거 사진 찍으러 나왔는데. 근데 대정부 질문에서 중요한 질문은 거의 없지. 사실은 대정부 질문 제도를 없애고 상임위를 정상화시켜갖고서 법안 심사하는 게 필요하지. 자리에 남아있는 의원들도 눈을 감고 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감고 다 들었는데? 눈 감고요? 국회의장도 여당 원내대표도 쏟아지는 졸음은 참지 못합니다. 얘기 안 하겠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동안 335 모여 떠들고 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 뉴스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본회의 중에 좀 약간 아니에요. 검색하시고 예, 경청하고 있습니다. 경청하면서도 뉴스도 검색해 볼 수 있는 거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현 주소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주범과 공범들이 서로 죽이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구속된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한 데 이어 달아난 중국 동포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수원 편의점에서 붙잡힌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 김모 씨. 흥신소 직원을 만나기 직전이었습니다. 흥신소 관계자들을 만나 밀항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범인 중국 동포 3명이 중국 칭다오로 도주한 데 이어 김 씨도 해외 도피를 준비했던 겁니다. 범행 이후 김 씨는 밀항 브로커를 소개받기 위해 여러 흥신소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도주한 중국 동포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그런데 도주한 중국 동포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동포 한 명이 경호일을 하는 줄 알고 갔다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가 살해한 게 아니라는 SNS 메시지를 국내 지인에게 보낸 겁니다. 중국 동포가 보낸 메시지에는 침입 경위와 범행 과정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메시지 내용과 함께 진술 거부 3일 만에 다시 입을 연 김 씨를 상대로 살해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서울 강남의 최대 재건축 아파트죠. 개포주공 1단지 상가에서 수백 명이 대치하고 뒤엉키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오물과 고함이 오가고 부상자도 나왔는데요. 조합원과 상인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상가 입구를 막아선 화물차 위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오물과 달걀을 던지고 험한 말이 오갑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상가에 재건축 조합원과 법원 집행관 100여 명이 진입을 시도하자 상인들과 철거민 단체가 저지하고 나선 겁니다. 상인들의 반발에 가로막힌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런 굴착기까지 동원해 상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몸싸움 도중 부상자 2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양측의 대치는 조합원과 법원 집행관이 7시간 만에 명도 집행을 연기하고 물러난 뒤에야 풀렸습니다. 앞서 지난 4일 1차 명도 집행도 상인들의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조합원들은 상인들이 법원의 퇴거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조합원들과 협력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국가가 부정하고 법이 부정한 것입니다. 반면 상인들은 재건축 상가의 우선 입주권을 보장해야 상가를 비워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대구 달서구청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민원인을 달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구청장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난간에 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청사에는 LPG 운반 차량을 몰고 들어와 소란을 피우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상습적으로 구청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던 50대 남성 A씨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이 구청 사업 때문에 철거됐는데 보상금을 더 달라는 이유입니다. 물중독에 불면증이 너무 시달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이 남성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구청에서 1,000만 원을 더 받아간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구청 직원이 모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란 점입니다. 민원인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 계층도 아니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즉, 생계곤란 국민이 아니라 뜻이죠. 공공사업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구의원은 구청장이 지시했는지를 따져 물었고 구청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성금을 엉뚱한 용도에 사용한 구청을 비판했습니다. 민원 해결용으로 통합시켜서 했는 부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과를 했으면. 시민단체는 구청장과 구청 간부들을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서해 바다에서 북한의 도발 때문에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는 날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국면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선택이겠지만 유족들은 서운함을 표시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천안함 46용사가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유족들. 아들의 묘비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엔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정말 안 오는구나. 정말 이제 시간이 가니까 우리는 인제서 느낀다니까.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여러분의 헌신을 대한민국과 국민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구를 찾아 지역 경제를 챙기면서 SNS에 마음 한쪽은 서해로 향했다며 추모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 참석을 이유로 기념식에 불참했습니다. 유족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모들 이 가슴 왜 이렇게 모나해야지 저는 지금 정말 진짜 대통령이 원망스러워요. 잊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46명 용사들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는 거 없어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불참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청와대는 우리에게 인사권이 있으니 불법일 수 없고 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체크리스트라고 말했었죠.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에게 사퇴를 종용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으로 앉히도록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청와대 추천 인사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전달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주 초에 열립니다.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수시로 조율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포항 지진을 일으킨 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이미 2, 3년 전부터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진 가능성을 경고하는 이런 보고서와 논문이 쏟아졌지만 대응은 뒷전이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2015년 4월 호주에서 열린 국제지열회의에서 한국 참가자들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발표자 가운데 2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포항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의 임원입니다. 그런데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2년 7개월 전 열린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이미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논문에는 지표면 지진조사와 시추공 지진조사가 모두 없었고 3D 활용조사는 주민 반대, 예산 문제,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당시 논문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3D 조사 대신 다른 방법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석유 탐사 활동이 많을 때는 그런 것들이 탐사과 탐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활동이 없잖아요. 그 큰 후약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동네에서는. 지진 발생 2년 전인 2015년 발표된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대와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함께 작성한 이 보고서는 포항 프로젝트 부지 인근의 지진 이력, 단층 분포, 지질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고 지하로 물을 주입할 때 가까운 위치에 단층이 있다면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면서 포항 지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사람이 일으킨 지진을 겪은 뒤 대형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바다에 떠다니는 해상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산둥성 해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4월 러시아가 공개한 세계 첫 해상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길이 140m, 너비 30m, 높이 10m의 크기로 20만 명이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육상 원전에 비해 출력은 10%에 불과하지만 부지 확보와 이동이 자유로워 한국과 같은 오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관영 영자 매체 글로벌 타임즈가 중국도 이르면 올해 해상원전 개발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상원전은 2021년 가동을 목표로 우리나라와 인접한 산둥성 앞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2030년까지 남중국해 등지에 20기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상원전이 자연재해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응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매우 튼튼한 경남 용기를 짓거든요. 워낙 무거우니까 해상에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약할 수는 있죠. 국제환경단체 등은 해상원전을 떠다니는 체르노빌이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상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피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넘어온다. 이런 우리 주장에 늘 부인해왔죠. 한반도를 뒤덮는 이 미세먼지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전용 관측 항공기를 띄웠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19인승 항공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태안 앞바다 1000m 상공으로 올라서자 구름이 펼쳐집니다. 비가 온 뒤라 서해상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지난 5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쳤을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항공기에서는 측정기기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중국에서 서해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더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투입된 전용 항공기입니다. 기존 관측 비행기보다 2배가량 긴 5시간 동안 운항이 가능하며 12,000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운항거리가 늘어난 만큼 중국 쪽으로 운항 반경을 더 넓힐 수 있고 더 높이 날아 상층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비행기는 10초에 한 번씩 측정했지만 이번 항공기는 1초에 한 번씩 측정할 수 있어
데이터를 더 촘촘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외부에 달린 흡입구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9개의 분석 장비가 미세먼지 입자는 물론 원인 물질까지 실시간 측정합니다.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100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번에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중국 측의 미세먼지 감축 협력을 더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중국 장쑤성의 화학공단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어찌나 컸던지 규모 2.2 크기의 인공지진이 관측될 정도였습니다. 사망자만 4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의 세계 황하람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솟구치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8분쯤 중국 장쑤성의 농약 제조 공장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명 이상 숨지고 6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규모 2.2의 인공지진이 감지될 만큼 폭발의 위력은 강했고 공장 일대 건물들은 뼈대만 남은 채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울던 유람선이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어제 오후 명절을 맞아 이라크 북부 티그리스 강을 찾은 관광객들이 참변을 당한 겁니다. كانت هناك سرعة كبيرة لنهر دجلة نتيجة زيادة تصاريف المياه وانقطاع الأسلاك الخاصة بأطواف العبارة مما أدى إلى انقلابها. 탑승 인원을 4배나 초과해 태우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화를 키웠습니다. 중국산이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든 생수의 이름입니다. 업체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입니다. 중국의 수출액은 10년째 전 세계 1위로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장악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한강 서강대교 밑에 있는 밤섬, 도심 속 철새 도래지입니다. 서울의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이고 람사르 습지로도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섬이 하얀 배설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김단비 기자가 들어가 봤습니다. 흰 가루로 뒤덮인 나무를 향해 연신 물대포를 쏩니다. 약 30분간 세찬 물줄기를 맞고 나서야 시든 나무 사이에 돋은 작은 새싹이 보입니다. 철새들의 보금자리인 한강 밤섬 물청소 작업은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나무에 둥지를 틀고 추위를 나는 민물 가마우지의 배설물 때문에 죽어가는 밤섬의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닥도 줄기도 온통 하얀색인데요. 바로 이곳 밤섬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 민물 가마우지의 배설물입니다. 민물 가마우지의 개체수는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송어 같은 큰 물고기가 주식인 민물 가마우지는 봄이 되면 추운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는데 풍부한 먹이 때문에 한강에 눌러앉으면서 개체수가 급증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대규모 청소 작업을 한 것도 올해 들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요. 비가 계속 안 온다고 하면 저희가 물청소를 좀 횟수를 증대를 해서 그렇게 오염물을 좀 씻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흰꼬리 수리, 참매 등 40종이 넘는 조류들의 보금자리이자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밤섬이 민물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2명이 호텔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필리핀 북부 마카티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30대 남성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2사람은 형제 관계이며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사이에 시민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졌죠. 찬바람이 스며들면서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주말에도 추위와 비 소식이 있어서 나들이를 계획하셨다면 미리 기상정보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평년보다는 낮은 기온 보이겠고 아침에는 많은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옵니다.
5mm로 양은 적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스레 올 수 있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일부 내륙에는 춘설이 오겠습니다. 양은 1에서 5cm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주말 동안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는 쾌적하겠습니다. 꽃샘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누그러지면서 차츰 따스한 봄 기운을 되찾겠고요.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대기질 예보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세포가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으셔서 체온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봄이 온다. 작년 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봄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노이 회담 후에 기류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죠. 오늘 닥친 꽃샘추위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을 믿었는데 좀 착잡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